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 그 댓글창에도 보니까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던데 조선의 국모 내가 조선의 아이고. 국모다. 예, 조선 업종의 예, 국모라고도 하실 수 있는 우리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뵙고 네. 뭐 지나가면서 몇 번 다른 방송에서 뵙고 네, 네. 저는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저도 그 썸네일 같은 거 보면은 네, 네. 이렇게 안경 쓰시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좀 묶으시고 그런 스타일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연말에 좀 휴가를 길게 썼는데 네. 제가 정말 미용실을 1년에 한 2번 정도 가거든요. 아, 갔다 오고 한 달 동안 유지되는 스타일입니다. 아, 이게 바쁜 애널리스트의 삶. 네. 한 맨날 달 막 뒤면 다시. 사무실에서 보고서 막 쓰고 있다가 근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연합인포맥스의 또 시상식의 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뭘로 받으셨어요? 운송 네. 부문으로. 네. 외모로 받으신 거 아니고 외모 순위로?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시상식 또 복장이랑 이렇게 스타일로 해주신 것 같아서 또 오늘 이렇게 시상식 맞추고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제 네. 빨리 질문하죠. 요새 조선이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다시? 뭐 요 며칠 매우 좋은 상황이죠. 뭐가 달라진 게 주가상으로는. 있나요? 갑자기? 제가 이제 여기 오늘 나오기 전에 네. 단순히 조선 얘기만 하는 거를 좀 떠나서 네. 저희가 이제 작년 1년을 통틀어 봤을 때 네. 업종에 대해서 계속 쭉 같은 뷰를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는 정말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뭘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왜 떨어졌어?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제시하는 뷰에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 아니 배를 발주하는 HMM에 대한 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조선주는 주구장창 밀어대고 주가는 가지 않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산업의 업황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변했고 주가도 좀 변동이 있는 이 시점에는 그럼 어떠한 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선과 운송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먼저 제가 무식한 질문 하나 할게요. 조선하고 운송은 사실은 뭐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주가 흐름이 꼭 같이 갔나요? 과거에 그렇진 않죠. 차별화된 적도 많이 네.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작년은 많이 달랐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올해는 만약에 턴어라운드를 한다면 그게 주가도 같이 갈 수 있는 시황이어야지 저희가 하반기에도 세게 시장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작년과 올해는 약간 다른 분위기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 작년과 올해는 다르다라는 게 조선과 운송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선 운송이 작년 주가 흐름과 올해는 다르다라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작년 사실 주가 흐름은 똑같았고요. 근데 이제 저희의 뷰가 일치가 되는 시점이 올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요. 작년은 뷰에 대해서는 좀 반대였는데 네. 결국 그래서 하나는 맞추고 하나는 맞추지 못하는 그런 네네. 상황이 됐지만 네. 올해는 둘이 좀 일치가 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라는 뷰로 저의 뷰가 바뀌는 시기인 거고 업황이 실제로 그걸 따라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자신감 없어 보이세요. 자신감 작년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자신감은 항상 없었어요. 네, 지금 자신감은 조금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둘이 같이 간다. 네. 어디로 갈지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네. 네. 조선하고 해운 주가가 같이 간다. 네. 위로 보시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론부터 딱 얘기를 해놓고 해야 저도 질문하기도 편하고 우리 시청자분도 좋은데 그러면 오늘 좀 저는 이제 무식한 질문을 좀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운임지수 보게 되면 네.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막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고 그 네, 맞습니다. 상하이 SCFI인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주가는 작년에 5월인가가 고점 치고 그동안 쭉 안 좋았다가 작년 12월부터 살짝 올라오는 정도인데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임지수가 계속 작년부터 올랐는데 왜 주가가 작년에 5월 피크 치고 그동안 계속
하락을 했는지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운임은 그런데 네. 운임 말고 주가와 완전히 동행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그런 지표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지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의 왼쪽 표를 보시면 네. 이게 선진국에서 그 컨테이너를 수입하는 물동량의 양과 그 성장률 표입니다. 네. 잘 보시면 21년 상반기 말미쯤이 피크였고요. 네. 네. 하반기가 될 때 중에서 7월이 이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9월 이후에는 지금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YOY 비교이고요. 전년 동월 대비 2021년 9월, 2021년 10월, 그리고 2021년 11월은 20년 9월, 10월, 11월보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운임지수는 P고 물동량은 Q니까 Q죠. 네. P 곱하기 Q 했을 때 Q가 현격하게 증가율이 떨어진 거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회색 막대기를 잘 보시면 절대적인 수준에서 대단히 레벨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극단적인 기고 효과, 극단적인 기저 효과가 되게 섞여 있는 주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만 2년 동안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사라지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계속 성장한다. 병목 현상이 사라져도 미국에선 계속 화물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 투입돼야 되는 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그런 뷰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가 언제쯤에 그런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냐면 한 22년 6월 정도에 나오는 물동량 지표에서는 이제 모든 그 기저 기고 효과가 다 사라진 이후에 다시 평균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느느냐 안 느느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일단 지금은 확신할 수 없는 구간이다. 기저와 기고가 지금은 다 섞여 혼재되어 있어서. 있다. 네. 그 또 갑자기 드는 무식한 질문이 이게 지금 그 증가율 그로스를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긴 했는데 그거 제외하면 그 전까지는 대략 그로스로 보면은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 정도를 레인지로 왔다 갔던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주가의 흐름이 아무래도 그로스가 저 위쪽에 섰을 때가 좋았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어쨌든 주가의 방향은 좀 위쪽으로 보시니까 코로나에 따른 이런 그 기저효과들 사라지고 나면 다시 물동량의 그로스가 높아진다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 저희는 건가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네. 이 컨테이너 쪽의 화물에서 물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사실 주택 관련 지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택이요? 저희가 선진국의 주택 경기. 컨테이너랑 왜냐하면 주택이랑 왜냐하면 하우징 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쯤 되거든요. 하우징 화물이고 집을 넓은 컨테이너로 의미에서 얘기를 했을 때 뭐 집을 짓는 건자재, 집이 그러니까 지었을 목재, 때 들어가는 뭐 이런 전자제품, 가구,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한진해운이 파산하기 이전에 한진해운의 주가는 미국의 그 주택 지표와 거의 일치할 정도로 대단히 동행성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의한 위기였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깨진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컨테이너 시장의 화물 그로스가 한 8에서 12%로 되게 높은 편을 항상 유지를 했었는데 그 이후의 10년은 그 평균 수요 그로스가 아예 그냥 낮은 한 자릿수로 딱 떨어지게 됐고 그 세월을 거의 10년 가까이 보내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 이제 확 튀어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목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 MZ 세대들이 주택 구입을 집을 사고. 하면서 목재 가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연구원님의 말씀하신 로직으로 보면은 주택 경기가 지금 다시 좋아지고 화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저희가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이거를 보니까 작년까지 좀 많이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 보면 이제 신규 주택 재고 자체가 없어가지고 판매량이 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회사에 이제 전략하시는 박소연 부장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이런 주택 재고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착공 자체가 조금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수요 쪽에서의 재고가 상당히 모자라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채우기 위한 리스타킹이 시작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시장을 좀 보고 계신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해운 본다 그러면 네. 이제 운임 지표만 봤었는데 그쵸.
또 이제 주택 지표를 봐야 된다는 것도 새롭게 또 저는- 안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또 너무 신기하네. 근데 너무 복잡해요. 너무 그게 또 복잡하죠. 뭐 운임도 봐야 되고 주택 가격도 봐야 되고 굉장히 좀 복잡한데.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 2007, 8년에 선박 시장에는 벌크 버블이었듯이 네네. 사실 그 이전 그때의 경기에서 미국의 그 주택 시장의 버블도 진짜 어마어마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터지고 나서 진짜로 그 벌크도 진짜 다시 짓지 않을 정도로 안 돌아보는 것처럼 미국의 주택 시장도 거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지금의 이 신규 주택에 대한 그 재고가 상당히 바닥이 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그 물동량에 선행하는 게 미국의 주택 시장이다라고 이제 연결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어쨌든 간에 연준에서 긴축을 한다고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주택 재고는 모르겠는데 주택 가격 지수, 케이스 실러 지수가 몇 년 만에 꺾인 걸로 제가 뉴스를 본 기억이 네. 있거든요. 거기는 약간 주택 시장 자체는 좀 이렇게 꺾이는 분위기인데도 상관없이 주택에 대한 수요량은 늘어날 수 있나요? 근데 가격 자체가 또 너무 높으면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가 않잖아요. 저희는 거래량이 대단히 중요한 섹터거든요. 네. 많이 지어지고 많이 회전이 돼야지 또 필요로 하는 물건이 또 들어가고 소비가 되고 또 다시 들어가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금리도 사실 걱정이고 막 이런 거는 맞긴 한데 저희가 과거에도 보면 금리가 아주 저점에서 오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임계치가 되기 이전까지의 금리 상승일 때는 오히려 더 주택을 확 구매하려고 하잖아요. 대출을 나중에 일으키면 오히려 금리가 더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다고 보면 지금의 절대금리가 저희가 시장의 물동량을 훼손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저희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HMM이나 다 실적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계속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고. 없죠. 없으니까 작년에 5월에 피크 치고 그렇죠. 지금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물동량 굉장히 이제 2010년도 뭐 그때 뭐 이제 2010년 이전 네. 그때 굉장히 이제 중국이 물동량 많았을 때 그때도 피크를 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한테는 운송 쪽 왜냐면 투자를 할 때는 20년, 21년이 사실 이례적으로 2년 연속 최고치 갱신이잖아요. 이게 네네. 20년에도 사실 대단히 좋은 편이었었는데 하반기에. 근데 과거에 이렇게 2년 연속 좋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1년을 되게 좋았으니까 21년엔 꺾이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네. 그 수에즈 운하 막히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그 원래 있던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제 2년 차에 3년 차까지 들어왔는데도 지금 여전히 이제 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는 운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확실히 아닙니다. 분명히 병목이 풀리면 작년에 저희가 왜 이제 11월 뭐 이때쯤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대란은 해결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그 전제는 물류 대란이 해결돼서 원활하게 다시 돌면 이 프라이스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때 썼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긴 하지만 이제 그래서 프라이스도 꺼지면서 알고 보니까 이게 다시 돌 만큼 그렇게 수요조차 없었네. 물량에 대한 수요조차 없었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완전 깨지는 건데 여기에서 그래서 다시 원활하게 돌고 났는데 경기가 진짜 물량을 요할 만큼 생각보다 나쁘지 않는구나라고 되면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물론 이 운임 상승이 막 7배, 8배 올랐기 때문에 막 물동량이 이 운임 상승률이 꺼지는 속도를 이겨낼 정도로 저희는 늘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물동량은 사실 10%만 늘어도 상당히 많이 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유지가 된다라고 해도 지금 막 컨테이너 선사들 에비타 마진이 막 60% 이상 나오는데 이런 그 정도의 장사를 계속 이어가면서 할 수는 당연히 없죠. 하지만 그 해운사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하고 또 영업을 하고 노선을 확장하고 이런 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조선도 해야 되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채팅창에서 이게 작년에 굉장히 핫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H&M 전환사채. 네. 뭐 처음에 H&M 급등할 때 그때도 뭐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런 게 있다. 네. 좀 처음에 주린이들은 그런 거 모르고 막 이제 하셨던 분들도 있을 네네. 거고.
그게 다 오르고 나서 이제 또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또 주목을 네. 받고 있거든요. 네네.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현재 네. 그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는 한 네네. 4억 8천만 주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그 HMM은 시비를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이제 잔여 시비의 모든 전환 단가는 다 5,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주가랑 생각을 해보시면 26,000원이죠 지금. 무조건 전환해야죠. 무조건 전환을 해야죠. 네. 왜냐하면 그때 사는 회장이 이제 언급을 했던 게 이것을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임이다라고 배임이죠, 배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의 것들 중에서는 이제 23년 이후부터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장 전환돼야 될 것들은 다 된 상황이고요. 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만기가 끝난 건 아니었지만 HMM 쪽에서 저희 그럼 갚을게요라고 했더니 그럼 전환할게라고 하면서 전환을 해버린 그런 물량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전히 이 회사는 10억 주짜리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네. 지금 4억 8,900만 주인데. 네, 그러니까 그 두 배 정도. 정도 더 된다. 네, 네. 그럼 그래서 그냥 물량으로 하면은 방토막 나야 되네요. 그냥 그 주당 가치로 만약에 예, 산정을 해야 돼. 예. 그게 이제 지금 가치가 페어밸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10억 주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네. 2만 원대일 때 한 6조 뭐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여름쯤에 막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릴 때 유리천정 같이 더 상위에 있는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더 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히려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유럽계에 있는 선사들은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에서 그 상단 가치에 대한 이 천정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아계에 있는 선사들의 주가만 지금 되게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런 수급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그 상위 업체에 있는 가치에 맞춰가지고 조금 페어밸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보니까 지금 이제 시비를 들고 있는 게 산업은행도 있고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있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들고 있는 물건이 다 나오게 되면 10억 네, 정도 10억 된다는 줍니다. 말씀인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전환된 그 주식이 아직 이렇게 매도가 나온 건 아닌 거죠. 그거를 시장에다 갖다 판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21년과 22년의 차이가 나는 건 이 HMM을 담당하는 회사가 원래는 사는 이 더 책임이 있는 거여서 이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책임하로 넘어갑니다. 네. 그 관리로. 그래서 이제 이전에 그 산업은행 회장이 이제 언급을 했던 거는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해양진흥공사가 이제 도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고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서 해양진흥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넘기면서 경영권을 이제 넘기는 그런 과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그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대단히 먼 얘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니 만약에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그냥 해양공사한테 넘기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지분율이 높아서 높아지니까 지금도 이거를 20% 누구에게도 거죠. 갖다 팔 수 없을 정도의 그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오버행 이슈처럼 언젠가는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걱정은 지금 하실 일은 아니라고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게 뭐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진 않나요? 네네. 언제? 네, 운송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조선이 남았어요. 조선 지금. 네네. 운송은 지금 핫하지 않은데 조선은 핫하단 말이에요. 핫한 네네. 얘기를 좀 해봐야죠. 네네 그러시죠. 네. 핫했지만 어쨌든 핫하지 않았던 주가 얘기를 잠깐 그럼 해드리면 네. 저희가 아까 그 보여드린 장표의 바로 오른쪽이 뭐냐면 HMM의 주가와 조선사들의 주가 수익률을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네. 녹색이 HMM이고요. 네. 나머지들이 조선소들의 주가인데 주가 고점이 거의 비슷한 거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방업체의 피크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가 피크이면 결국엔 나중에 돈을 지금보다 못 버니까 발주도 안 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조선주의 주가에까지 저희는 대단히 많이 반영이 되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연말까지 그래서 결론을 내서 해운사들이 돈을 잘 벌었듯이 조선소들도 엄청 수주를 잘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2021년 수주 잘했는데 22년에 대해서 전망기관과 그 각각의 조선업체들이 저희가 21년보다는 수주는 조금 덜할 것 같아요라고 연초에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거죠. 수주 산업이라서 수주가 잘 나와야지 주가가 되게 좋은데 네. 과연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연말에 조금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작년 연말에 선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선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이 배를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비싸잖아요, 배가. 그래서 연초에 좀 수주 시장이 조용해요. 대체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이 가격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조금 싸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조선사랑 내고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연초에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상관없이 수주가 빵빵빵빵 나오니까 연초에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가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가 나와서 네.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카타르 배척한다는 그 사람들 어디 갔나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연말쯤에 그 노쇼 아니에요? 노쇼? 아니요. 카타르는 그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의 여러 개 조선업체한테 예약을 해놨어요. 그렇죠. 제가 발주를 할게요라고 네. 예약을 해놓고 예약한 거잖아요. 그 4분기 중에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프레스 보도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삼성중공업의 몇 척, 뭐 대우조선해양의 몇 척, 뭐 현대의 몇 척 발주하려고요라고 하고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었는데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첫 번째 세리머니가 아마 1분기 중에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카타르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그 LNG 생산 광구를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LNG 캐리어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한국 조선업체들밖에 없기 때문에 예약이라도 해놓은 그 자리를 아마 다 실행을 해야 되는 과정일 겁니다. 중국은 어때요? 중국이 뭐 뺏어 간다든지 그러면 최근에 제가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이제 수주 많이 했죠. 네,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있다. 뭐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래서 2021년 그 수주 점유율로는 중국이 1등을 했습니다. 네. 40%대로 올라왔고 네. 우리나라는 18년부터 20년까지의 수주 전체 점유율이 한 35%대였는데 작년에 37%대 정도로 올라갔고요. 중국은 30%대에서 40%대로 확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도 작년에 수주를 많이 한 거는 맞는데 여기에서 빠져나간 데가 어디냐? 일본은 약간 이제 조선 수주 시장에서 슬슬 빠져나가서 이제 중국이랑 한국이 완전히 이강 체제를 차지를 하게 됐고요. 이 조선 시황이 실질적으로 좋으려면 여기에서 일본도 빠져나가는데 중국도 막 수주를 못 해가지고 막 도크가 비고 이렇게 된다고 조선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건 이 조선업체들이 만들 수 있는 캐파 대비해가지고 발주가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건데 그렇게 돼서 조선에서 한국은 어떻게 잘 채웠는데 중국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시장에 되게 저가 경쟁이 다시 세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중국도 중국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수주를 받아서 채워놓고 우리나라 조선업체들도 채워져 있는 상태여야지 오히려 신조선가가 상승하는 그 추세가 꺾이지 않고 더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네네. 중국도 도크가 좀 차 있어야 그렇죠. 중국 갖다 뺏지 맞은 사람이 좀 비싼 가격으로 한국 올 수도 있고 한국 갖다 뺏지 맞은 선주가 중국 가서 좀 비싸게 해서 성과가 올라간다. 네, 그래서 그런 작년에 2분기 때 이 선가가 확 오르게 된 계기 중에 중국이 아예 수주 보이콧을 해버린 적이 있어요. 너무 재료 가격이 오르니까 도저히 우리는 이 가격에 못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전체 조선 시장의 가격을 되게 세게 올리게 하는 계기로 오히려 작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채팅창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후판 가격이 많이 올랐다. 네, 많이 올랐죠. 후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실 조선업이 수주 많이 해도 이게 원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예전에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건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만들면 만들수록 특히 적자가 쌓인다. 해양 플랜트 같은 거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 쌓여서 이게 막 이거 회계 부정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건가요? 지금 뭐 성과가 워낙 올라서? 그래서 보면은 그 막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로 후판 가격이 최고로 높을 때가 톤당 한 1,000불 정도를 찍고 줄줄줄 내려왔다가 네. 이번에 대단히 단기간에 그 1,000불을 다시 찍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분기에 조선업체들이 그 충당금을 엄청나게 떨었잖아요. 그게 다 후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게 될 지금 당장 만드는 거 말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게 될 모든 배에 대해서 그 올라간 후판 가격을 가정치로 다시 적용을 해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손실을 이번 분기에 다 쌓겠습니다라고 해서 쌓은 거거든요. 그래서 1,000불 기록하고 대단히 많이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게 중국이건 한국이건 21년 대비 22년에 조선업체들이 만드는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철판에 대한 수요가 지금 줄기가 되게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900불대 정도로 조금 하향 안정화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오르지만 않아도 저는 시장이 많이 다행이지 않을까 싶고 충당금 다 쌓아놨으니까. 예, 재료 가격이 그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면서 조선업체들이 그 선주한테 어필을 해서 선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재료 가격이 호황일 때 떨어지는 사례는 사실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높은 재료 가격에 적응한 성과로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충당금을 또 많이 쌓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좀 덜 하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제 오늘 나온 뉴스 같은데 대우조선 네. 지금 이제 합병이 무산될 것 네, 같다. 네, 네. 유럽 측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 네. 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뭐 실제로 무산될 걸로 보시는지, 그다음에 이제 무산이 된다면 우리 조선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시는지. 그래서 이미 한 12월쯤에 무산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는 외신 보도가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뉴스가 한번 쫙 돌았어요. 네. 그날 당일에 어찌되었건 조선주들의 출발 효과는 되게 안 좋았는데 결국 이렇게 또 오후가 되면서는 가격이 다시 안정화되는 거를 주가상으로는 되게 반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산이 될 가능성이 저희가 높다고 예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는 LNG 캐리어에 대한 너무 과점률이 높으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현대중공업 그룹 측에서는 저희는 이런 부분이 이 과점이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그 원래 의견을 그냥 고수하고 끝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럼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 그-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네. 어쨌든 유럽 애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 회사가 합병하면 MS가 60% 막 넘는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허락을 해주겠어요? 근데 이제 승인 안 저 해줄 이건 건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네. 있지만 네. PD님 밑에 넣어주세요 자막. 네. 이 지구상에는 10만 척 정도의 배가 있고 화물선이 6만 척 정도 있고요. LNG 캐리어는 700척도 안 됩니다. 아 얼마 안 되구나. 그래서 사실 모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M&A에서 제품 하나를 콕 찍어가지고 이게 과점이 너무 높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저는 그러면 도대체 무슨 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유럽이 아. 잘못했구나. 그러네. 유럽 네. 애들이 좀 쪼잔한 쪼잔했네. 거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전까지 관심이 없어서 이게 무산됐다 그래서 중국이 또 반대했나? 왜냐면 아니. 중국이랑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경쟁하는 관계잖아요. 조선 쪽에서 네. 중국이 1위를 했다가 우리가 1위를 해서 중국이 반대를 했나? 그랬는데 기사 보니까 유럽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이 선박 시장에서도 약간 에너지 전환기잖아요. 네. 오일을 쓰던 배들이 이제 가스를 쓰겠다고 그렇죠.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오일 쪽 선박 시장 사이즈는 되게 큽니다. 한 10,000척 넘게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역할이 이쪽으로 전환이 될 거면 나중에 이 시장이 되게 커질 거라고 보는 거니까 유럽은 대단히 큰 사용자거든요. 아무리 봐도 많이 쓸 것 같은 거죠. 고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극렬 반대를 하는 네.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선박을 만드는 인도 점유율이 30%대인데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조선업체가 다 합쳐져도 전 세계 선박을 40% 이상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우리가 독과점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얘기를 한 거고, 이제 EU에서는 이 특정한 어떤 프로덕트에 대해서 과점이 너무 높으니까 도저히 이거는 용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마 앞으로 많이 엄청 쓸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유럽에서 이제 이번에 친환경 에너지를 왜 LNG와 원자력을 이제 분류를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텍소노미라고 이제 하죠. 이게 그린 텍소노미. 가스 쪽으로 가는, 천연가스 쪽으로 가는 그 흐름이 이제 역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업체에게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금 시청자분들은 그러니까, 궁금해하시고 그게 궁금해요. 조선 네. 산업 자체가 쭈그러드는 상황이면 네. 너무 표현이 쌌나요? 아우,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적절합니다. 산업이 쭈그러들고 있으면 오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왜냐하면 이 두 개 합치려고 했던 이 두 개 회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렇게 싸우는 회사예요. 네. 서로 저가 수주를 아주 그냥 앞서서 하는. 아, 그래서 그걸 합쳐 놓으면 이런 무리한 저가 경쟁을 안 할 수 있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이제 합치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약간 선박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확장기거든요. 8년 동안 쉬었던 발주를 다시 하자. 그리고 23년부터 되게 규제가 세게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체 수요도 나올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줄어드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 뉴스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옴으로 해서 주가에는 다 적용이 됐다. 이 뭐 1월 20일 날 반대 발표가 난다고 하더라도 충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시 금방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냥 그래서 22년에 발주가 잘 나올 건데 안 나올 건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별로 이 뉴스 자체가 큰 저는 크지 않다고. 모멘텀이 네. 되진 않을 거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산업은행은 대우 팔아야 되잖아요. 대우조선. 네. 그러면 20년 들고 있었는데 뭐 모르죠. 20년 아니 근데 이거 사이클 한 번 놓치면 30년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높은 사이클에서 한번 팔려고 하다 실패했고 네. 이번에 아주 낮은 사이클에서 팔려고 하다 지금 2년 지나고 또 실패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마무리 짓는 것 뭐 자체는. 다음 플랜이라든지 예상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뭐, 선에서의 다음 플랜은 이런 독과점 이슈가 없는 주체에게 파는 게 이제 사는 데 타겟인데 뭐 포스코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건 매번 나오는 이야기고요. 현대글로비스 매번 나오죠. 네. 왜냐하면 돈 있는 그룹이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완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 주셨는데 그 친환경 교체 수요 뭐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자동차 시장은 이미 전기차가 그게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선 쪽에서는 그게 언제까지고 이 모멘텀이 가장 센 시기가 언제부터 오게 되나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IMO 2020이다 해가지고 맞아요. 막 근데 네. 벌써 2022년이잖아요. 저 IMO 2020 그래서 실제로 시작을 했고 네. 했어요 이미. 했어요. 2020년 1월 1일 시작을 했고 네. 그거와 관련된 뭐 이렇게 회피성 발주 뭐 등등등등이 이제 나왔는데 그거는 그것보다 이 저희가 23년에 시작하는 그 탄소 저감 관련된 게 이제 되게 센 규제인데요. 왜냐하면 23년이구나. 그게 새로 만드는 선박이 아니라 지구상에 깔려있는 이 모든 선박에 대해서 일시에 딱 적용을 하는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파워풀했던 규제는 없고요. 규제가 환경 규제가 세지면 그때마다 조선업체들한테는 영향을 항상 줬었는데 왜냐하면 비싸고 어려운 배 만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선주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더 주세요라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모든 배한테 그게 적용이 되는 건데 이 한국에 있는 선급에서 지금 한국에 이 등록되어 있는 선박들 중 이 규제를 잘 만족시키는 배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해봤는데 진짜 낮아요. 그 비율이. 10% 이하입니까?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선주들한테 물어봤을 때 94%의 선주가 느리게 다니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아 속도에서 네. 그냥 빨리 안 가면 되는 그래서 되는구나. 그 아무것도 돈을 들이지 않는 대책을 일단 가지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근데 선주들이 규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이래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때 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23년부터 규제가 시작이 되어서 이 새로 만든 뭐 LNG 추진선이 확실히 효과가 있네. 그러면 그때부터 원래 발주가 나와요. 근데 21년은 돈을 많이 벌어도 보통 많이 번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주들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발주를 하려고 했던 배보다 배가 한 20% 비싸든 말든 상관없이. 그래서 22년도 이게 설사 상고하저의 그림으로 해운사들이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21년 한 3분기 정도까지 컨테이너 선사들이 번 돈이 과거 한 10년치 번 거를 그냥 잃었던 걸 다 한 번에 회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뒤로 더 올라온 상황이니까 사실 22년에 벌게 되는 그 절대적인 어닝의 레벨도 투자를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선 시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본 게임은 원래 23년이고 그때 시작하면 그때부터 발주를 하는데 굳이 참지 않는 거죠. 선주들이. 워낙 어닝이 높으니까. 23년에 규제가 있는데 원래는 23년 규제 시작하면 그때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는 선주들이 돈을 워낙 많이 벌어놨으니까 그거 대비해서
발주가 좀 나올 수 있다. 친환경 그래서 선박들이. 왜 그거를 딱 규제가 시작이 돼야지 많이 실행을 하냐면 네. 규제가 시작이 되면 이 규제를 잘 피해가는 배는 운임이 딱 오르고요. 아닌 배들의 운임이 탁 쳐져서 얘가 시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되었을 때. 그러면 자연적으로 딱 도태시킨 다음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세배로 할까 아니면은 뭔가 수리를 할까 뭐 없애버릴까 뭐 이런 돛을 결정을. 달까? 예. 돛담배처럼. 그래서 그때 가기 전까지는 그냥 주구장창 써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운임이 그걸 결정해 주지 않거든요. 아, 근데 그게 뭐 배를 그때 결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배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 슈퍼 가서 사듯이 배 한 개 주세요. 그때 발주 넣으면 배 만드는데 3, 4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선주들이 3, 4년 동안 장사를 못 하는 건데. 그렇다고 미리 막 3년 전에 발주해 놔야지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IMO 규제는 그 IMO 2020 그것도 황산화물 저감 규제를 던져놓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그 이 저항류의 스펙을 결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연료를 미리 구해놓을 거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그거 미리 결정 안 해줍니다. 네, 되게 뭐 사실 규제 IMO가 대응을, 네. 구속력이 있지도 않잖아요. 출항 금지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출항 금지예요. 근데 그러면 결국 좀 눈치 싸움이 심하겠네요. 누가 먼저 바꿔서 내가 이제 그 경쟁력을 잃어버릴지.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부터 모든 그 기존의 중고선에도 반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뭐 장치를 달든 뭐 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막 되게 비싼 건지 아니면 대충 뭐 이렇게 조금 떼우는 식으로 해서도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는 건지. 아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추진 연료를 바꿔버리는 원래 기름 쓰던 거를 엔진을 바꿔가지고 가스를 쓰게 바꾸는 거면 네. 진짜 배값이 한 30%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건 너무 많은 투자고. 그래서 배가 이미 한 15년 썼는데 그런 정도의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과한 거고요. 예. 아니면은 그냥 뭐 어디 뒤에 프로펠러에 어떤 부품을 달거나 뭐 이런 정도는 대단히 돈이 적게 들긴 하는데 네. 이 효율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도 또한 너무 낮아서 이 예를 들어서 모자란 게 한 3% 정도만 채우면 되는 뭐 그런 배들은 그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정도를 해서 해당도 안 되는 배들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교체 발수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그럼 궁금한 게 지금 이미 중고선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아까 뭐 몇십억 척이 있다고 네. 하셨는데 그럼 그 배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다니는 건가요, 역할을? 그래서 폐선이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운임이 시장성을 갖지 못할 정도로 확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폐선 시장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굳이 유지를 하는 게 고정비를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운임이 만약에 떨어졌다 이러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2023년이면 내년이니까 네. 이게 뭔가 긴박하게 이미 상당히 많은 교체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네. 너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넉넉고 있었네요. 예, 이거를 원래 그쪽 업계가 그런 건지 그래도 되는 이게 건지 한 번 헷갈리네요. 투자를 해서 몇십 년을 쓰는 자산에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미리 대응을 한 게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네. 예전에 유가 100불 때 막 발주 많이 했다가 돈 못 내고 망한 그런 선사들 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일단 저는 조선을 봤을 때 실적이 왜 이래? 실적을 예상할 수 있어? 이런 걱정이 사실 좀 들거든요. 네네. 그게 어닝 시즌이니까 지금 4분기 실적 나오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조선업종들 3분기에는 적자가 많이 났더라고요. 아마 4분기도 많이 날 겁니다. 잠깐만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2분기만큼 안 날 뿐이지 네. 뭐 3분기, 네. 4분기 뭐 크게 달라지지 네. 않습니다. 이거 여전히 저희는 19년과 20년의 수주한 선박들을 지금 만드는 구간이고요. 네.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고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21년에 수주하고 막 이런 배들이 이제 매출에 섞이기 시작을 해서 네. 저희가 22년 4분기 정도에는 확실히 영업 흑자 전환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상반기에는 아직까지 크게 상승은 빨라야 하반기, 4분기 정도 보수적으로 4분기 흑자 전환 정도로 보셔야 시기를 되고요.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3분기가 또 영업일수가 제일 적은 분기예요. 저희가 집중휴가제가 있는 조선업체들 그래서 항상 1, 2, 3, 4분기 중에서 3분기가 가장 마진율이 많이 떨어지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 정도가 안정적이고 대신에 그 조선업체들한테 부품을 납품을 해주는 부품업체들은 더 먼저 납품을 하니까 매출이 더 빨리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 턴어라운드가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보고 올해는 뭐 조선업을
보면 안 되겠네요. 근데 실적이 터닝을 하는 게 네. 실제로 이렇게 산업이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에서는 그게 한번 방점을 찍어줘야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때쯤이면 좋아질 거야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니고 만약에 올해 4분기 됐는데 또 적자가 막 이만큼 나고 있고 이러면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려다가도 이게 안 높아지거든요. 음. 그래서 올해는 실적도 봐야 되고 네. 이 실적은 확실히 알겠어. 근데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조금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우려가 조금 완화가 되는 구간일 때 이제 밸류에이션이 많이 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적자가 줄고 있긴 하는 거죠. 분기로 네네. 봤었을 때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최근에 조선 주가도 좀 올라가는 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7개월 빠져가지고 요 며칠 올라가서 네. 절 자꾸 부르시지만 제가 봤을 땐 주가가 안 오른 것 아, 같은데. 그냥 거기서 오는데. 네, 7개월 빠져서. 네, 7개월 빠졌으니까 오를 때도 그러니까 됐잖아요. 오를 때가 왠지.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를 때가 됐는데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딱 터진다거나 뭐 아까 이야기한 그 카타르 MOU가 진짜 수주로 연결이 된 도장을 찍는다거나 네, 그것도 중요하고 뭐, 그 이외에도 그냥 수주량, 그러니까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이렇게 매일 쉬지 않고 나와주는 거 그런 네. 부분이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주가 조금 지금 가격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가격은 많이 네.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높은 가격에 대한 저항 없이 음. 선주들이 계속 발주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네. 좀 투자자분들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연구원님 요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이제 업종 애널리스트한테 여쭤보는 게 조금 신뢰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전체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 뭐 흔히 말하는 성장주 뭐 기술주 위주로 이제 시장이 쭉 달리다가 최근의 분위기는 이제 어쨌든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성장주 기술주 좀 빠지면서 가치주 막 얘기를 막 하잖아요. 과거에 뭐 금리 흐름이라던가 통화 정책의 어떤 긴축 시기 이랬었을 때 조선하고 운송주는 어땠었나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나요? 아니면 뭐 같이 안 좋았나요? 근데 금리를 건드리면 네. 이 생각을 해보시면 경기가 이렇게 딱 위축이 돼버리면 물동량이 줄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선순환인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 절대금리 수준이 과연 그렇게 소비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할 정도의 그 절대금리인가를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 궁극적으로 막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금리에 의해서 거꾸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네, 맞습니다. 아, 얘도 피할 네. 수는 없을 네네. 거다. 그럼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이거 뭐 밸류에이션으로 봐야 되는 건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밸류에이션은 계속 1배를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재작년 정도까지는 한 7, 8년 불황일 기간 동안 이제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0.8배만 되면 이렇게 다 즐거버려가 나오시고 또 다시 내려가면 또 들어갔다가 이제 그런 박스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작년에는 이제 일부 종목이 현대중공업이 상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1배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너무 싸다 막 이런 정도 수준은 당연히 아니고요.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1배 수준으로 이겨내고 올라온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닝이 조금이라도 나기 시작을 하면 지금 워낙 얇아져 있는 자본이 생각보다 빨리 차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저희가 연간으로 추정하는 그 밸류에이션의 레벨이 되게 빨리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1배는 PBR 기준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러면 PBR 그의 레인지가 낮을 때는 몇 배, 높을 때는 몇 배, 어느 정도였어요? 그 일본의 40년 불황 동안 40년 하락기, 조선 하락기 동안 정말 최고로 낮았을 때는 이 작은 조선업체 기준으로 0.2배까지 내려갔어요. 0.2배. 와, 종합- 거의 은행주 예. 수준. 종합중공업 업체 기준으로 0.4배 이 정도가 저점이었었는데 네. 2016년 1분기에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그 부분을 모두 터치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16년이 진짜 발주 시장은 거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주가 대단히 안 나왔는데 조선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때는 진짜 밸류에이션 콜 하나로 대단히 좋았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상단은 제일 높아졌을 때는? 상단은 그 2007년 막 이럴 때 너무 좋을 때 그때 막 4배, 5배. 4배, 5배? 그럼 지금 PBR 1배면은 아니 그때는 성장 산업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매출이 5년에 막 조선이 한 번씩 성장 산업이었기 더블라고 때문에 그랬으니까요. 4배 받아도 돼요. 네. 그래요. 아 오늘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처음에 시작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해운과 운송과 조선이 올해는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 네네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전체적으로 조선 운송 쪽에 투자 전략하고 탑픽 종목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올해 연간으로 좀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예, 일단 지금 처음에 오실 때보다 텐션이 너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좀 올라오지 않았나요? 지금 자꾸 막 어. 자꾸 그래, 업종 너무- 얘기하면서 너무 이제 너무 처지는데 몰아붙였나? 약간 텐션 올려서 해주세요. 사랑하는 그 자기 업종 이야기를 하는데 텐션 좀 올려서 애증이 애증이. 예.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텐션만 보면. 그럼요. 일단 저희는 섹터 뷰 자체는 올해 조선이 좀 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조금 더. 네, 그래서 그냥 정말 매매 쪽으로 전략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들고 계시면서 마음 많이 썩으시는 분들은 네. 그냥 계속 들고 계셔라.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발을 담그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수주만 나오고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다가 4분기 실적 발표가 날 때 어닝 시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조선주는 그냥 재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닝 시즌에 만약에 그 부분에서 조정을 받으면 그때 더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정도에는 이제 실적과 수주가 모두 점쳐진 그런 그 주가 결과를 좀 보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바이앤홀드 하시고 작년과는 좀 달리 올해는 부품주 하단도 더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조선주 저희 탑픽은 한국조선해양인데 워낙 그 중간지주적 성격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조선주 내에서 밸류에이션이 제일 낮은 업체를 사시는 게 더 나은 전략이다. 대장주는 무조건 앞서서 가겠지만 밑에 있는 꼴등주가 따라가지 못하면 조선 섹터 전체 오르긴 좀 어렵다라는 거 보기 때문에 저희는 대우조선해양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이제 부품주들 중에서 조선업체한테 먼저 올라간 그 부품 가격에 대한 거를 납품하는 뭐 HSD 엔진, 뭐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런 업체들도 올해 아마 상반기 말 정도에는 실적 턴어라운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송업체들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HMM 같은 경우 여전히 중립 의견이지만 2분기 말미가 됐을 때는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 절대적으로 가치 조정을 받은 페노션과 같은 벌크선사들은 펀더멘털 훼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번에 2017년 산업재해 좋을 때 그때 상단도 한 번 못 터치해보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부담 없이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참 항공업 안 여쭤봤다. 다음에 할까요? 가셔야 돼요. 항공 결론만 좀 말씀 주시면. 항공 결론. 네. 오미크론이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겨울방학 시즌을 일단 물 놓쳤죠. 건너갔습니다. 네. 2월 3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입국자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주간 기준으로 국제여객 수요가 진짜 4만 명 하던 게 여름방학을 거쳐서 열심히 올라와서 이번에 11월 초에 11월 한 중반부에 12만 명까지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8만 명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여객 쪽에서 회복은 없다. 그래서 저가 항공사들은 상반기에 다시 자본확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하이 리스크 그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대형 항공사들은 여전히 화물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CES에서 뭐 70명 됐다 그러니까 또 해외 나가겠어요? 아 이번에 그 CES 감염? 갔다가 70명 확진돼가지고 한국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 운송, 해운, 조선, 항공까지 예. 우리 항공까지 한 거예요. 항공까지 아니요 했습니다. 항공 안 겁니다. 다시 나오셔야 돼요. 다음에 항공하러 때문에. 다시 또 우리 예. 나와주시고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죠?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 조선의 국모. 네.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왜 저기 썸네일에 저런 걸 써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썸네일 다시 만들어주세요, 피디님. 우리 엄경아 위원관요. 다음에 또 항공 이야기하러 다시 모시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